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ETF가 이 세 가지인데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 미국의 대형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요. 그리고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SCHD는 배당주 ETF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다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하느냐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주 성장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QQQ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죠. QQQ는 반면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주의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오래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반대로 배당주나 가치주에 더 신뢰가 간다면은 SCHD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CHD는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QQQ에 비해서 포모 현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포모는 나에게 있어서 배당주나 가치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배당에 대한 중요성으로 상쇄하는 거죠. 반면에 또 기술주나 배당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나는 그냥 오직 미국만 믿는다. 이런 분이라면 VO에 투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더 편안해질지를 알 수 있고요. 편안한 투자여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투자는 결국 내가 믿는 만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자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할 것인가예요. 만약에 노후 자금 5억이 있다면 이 투자법을 따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어 족의 국룰처럼 불리는 법칙인데요. 4% 룰이에요. 원금의 4%를 매번 인출하면 자산이라는 가치는 4%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원금은 영영 줄어들지 않고 나는 영원히 4%를 뺐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산이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요. 매년 4% 이상씩 늘어나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4% 룰이라는 게 나올 당시에는 채권 투자로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금 적용하려는 분들은 4% 룰 이거 요즘엔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그때의 채권의 역할을 지금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죠. 그게 S&P 500이고요. 그런데 더 좋아진 거는 지금 이거는 1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5억을 S&P 500에 예치를 했다면 매년 4%씩 인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5억에서 4%를 인출하면 4억 8천만 원이 남는데요. 그해 S&P 500 상승률이 13.48%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원금은 5억 4,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2015년에 4%니까 2,179만 원을 인출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연말 자산이 5억 2,900만 원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인출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내 자산도 늘어나는 거죠. 매년 주가가 상승하고 인출하는 금액은 더 적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 보니까 자산이 10억까지 늘어났고요. 여기서 4%를 인출하면 4천만 원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10년 만에 연소득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이 4%도 보수적인 인출이기 때문에 5%, 6% 인출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제가 예를 든 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기간이 미국 주식의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의 금융위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S&P 500 상승률이 7.1%예요. 대폭락을 2번이나 때려 맞았던 시기에도 7.1%고요. S&P 500이 처음 출범했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그 긴 기간 동안 평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서 7%씩 상승을 하고 4%씩 인출을 하면은 3%, 나머지 3%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충분히 물가 상승에 대한 해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도 잡고 내 연금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S&P 500 투자라는 겁니다. 저는 은퇴를 위해서 SCHD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투자법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CHD와 S&P 500의 각각 다른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주가 상승, 배당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삼각형이어서 어느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이 나빠져요. 그게 금융상품의 법칙입니다. 그럼 SCHD는 배당에서 강점이 있죠? 그리고 S&P 500은 주가 상승률에서 강점이 있어요. 둘 다 리스크는 적습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은퇴를 위해서 지금 사 모은다는 건 지금 주가 상승이 중요한 거지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사 모으는 입장에서 SCHD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 상승에 좋은 S&P 500을 하고 SCHD는 배당이 중요한 그 시점에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과정에서 SCHD가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배당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이건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나에게 불필요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투자에 있어서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수익이 99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더 봐서 1000만 원을 맞추겠다. 이거는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배당을 재투자할 거면서 굳이 불필요한 배당을 받는 배당 편향 혹은 더 높은 수익이 필요 없는데도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수익 편향 이런 것들은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해라.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주는 투자 상품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게 나한테 맞는 투자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채권형 ETF들이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같은 상품을 보면 커버드 콜 방식인데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월 배당도 1%씩 주거든요. 일단 월 배당 1%는 커버드 콜로 계속 받다가 미래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상승하니까 상승분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걸 단기로 보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미국 국채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해도 아주 나빠지지도 않는 하방이 튼튼하고요. 그런 미국을 믿고 국채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고금리는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결국 시간 문제고 그 긴 시간이 문제라면 그때까지 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틴다면 중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5%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보다 2% 정도 내리는 그 시점까지는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 그 시점까지는 보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IRP 계좌는 배당이 필요 없는 계좌거든요. 내가 인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IRP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IRP는 일단 30%를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70%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나머지 30%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에는 예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예금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요. 예금 같은 경우는 IRP 말고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을 다 놔두고 굳이 IRP에서 예금을 한다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IRP도 가급적이면은 나머지 70%의 위험자산, 주식에 가깝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자면은 IRP에서 TDF를 이용하시면은 TDF 안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데요. TDF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을 넣어서 가급적 IRP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은 TDF에 투자를 하면은 내 IRP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저는 IRP를 가장 현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IRP 안에 자연히 배당주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연금저축이랑 ISA를 추천드리면 대부분 ISA 쪽으로 마음이 가는 이유가요. 연금저축? 그거 55세까지 해야 돼? 55세 너무 멀어. 그런데 ISA는 3년? 3년이면 해볼 만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금저축에 대한 오해인데요. 물론 연금저축을 55세까지 하면은 제일 좋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55세까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손해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금저축은 55세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미리 줍니다. 과세 이연 세액공제를 주죠. 그런데 이 혜택을 5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줘요. 매매 차익, 배당 소득 이런 거를 연금 저축을 하는 동안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연금 저축으로 안 하고 일반 계좌로 했다면 어차피 나는 16.5%의 세금을 내야 될 입장인데 연금 저축 펀드로 투자를 하니까 나중에 저율로 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중간에 인출을 하면 똑같이 16.5%의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인출하니까 지금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하루만 늦어도 악착같이 가산세를 물리는 과세 당국인데 그냥 이거 원금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이익이죠. 세액공제 혜택도 똑같은데요. 1년에 600만 원 납입하면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주죠. 이건 ISA에는 없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만의 혜택인데 이것도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99만 원을 5년 동안 공제를 받았다면 495만 원을 공제받은 건데요. 이 공제받은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3% 이자만 받아도 539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포기했다고 반환할 때는 이자 안 물려요. 그냥 49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럼 나는 공짜로 이자 장사를 한 거죠. 44만 5천 원의 수익입니다. 물론 끝까지 가져가면 더 큰 이익이 되지만 중간에 포기해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연소득이 1년에 5,500만 원 이상이라면 세액 공제할 때는 13.2%, 그런데 반환할 때는 16.5%를 반환해야 되니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몇 년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동안의 이자를 생각하면은 손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이런 부분만 약간 주의를 하셔서
ISA나 연금저축펀드냐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고민 안 하고 일단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기가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을 약간 강제적으로 묶어놔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성공하면은 정말 좋은 거고 실패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상품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가 지금 세대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하게 되면은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 구조상 노인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읽으시는 분이 노후가 풍족할 거고요. 이걸 그래도 못 읽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년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봤을 때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젊을 때 50만 원, 그거 안 써도 젊을 때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젊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 그때 가서 젊을 때 적립하지 않은 돈 50만 원이 정말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